요즘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성인의 60% 이상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투자가 나중에 정말 큰 돈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 정도 투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이 돈 때문에 세상을 등지거나 평범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전 제 경험과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선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분수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절대 돈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던 저의 동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어릴 때부터 절약을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절약도 유전인지 저희 가족은 절약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죠. 누구야? 누가 변기물을 함부로 내렸어? 저 아니에요. 나도 아닌데. 그럼 희순이 너냐? 아빠, 설사했는데 물을 내려야지. 그러면 어떡해요? 아빠가 그랬지? 화장실 물은 최소 5번 모았다 물 내리는 거라고. 너 지금 3번째 물 내린 거야. 네가 지금 물을 얼마나 낭비한 줄 알아? 아빠, 절약도 좋지만 위생도 생각해야죠. 엉덩이 살짝 들고 누면 되지. 그리고 나올 때 변기 뚜껑 딱 닫으면 냄새 안 나. 네. 그리고 되도록 대변은 밖에서 해결하고 오도록 해. 아빠는 한 번도 집에서 대변 본 적이 없다. 습관되면 다 하게 돼 있어. 알겠냐? 저희 아버지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전 사계절 중 겨울이 가장 무섭습니다.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도 저희 집은 보일러 한 번 켠 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버텼냐고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만의 방법이 있었죠. 아버지, 오늘 너무 추운데요? 춥냐? 나도 춥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추운 게 겨울이야. 콧물이 얼었어요. 다들 내 방으로 집합해. 저희 가족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아빠의 서재로 집합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체조를 시작한다. 보일러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바로 열정이야. 운동하는 열정만 있다면 온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오히려 몸이 뜨거워져서 아마 덥다고 할 거다. 건강도 챙기고 절약도 하고. 자, 다 같이 실시! 저희 가족은 그렇게 겨울이면 아빠 서재에 모여서 국민체조를 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려면 땀까지 나야 하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겨울만 되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역에서 저축왕을 무려 6년 연속으로 타실 만큼 절약의 신이셨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실 동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외에는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으셨죠. 당신 저축왕을 6년이나 했으면 도대체 모아둔 돈이 얼마예요? 오호, 남자가 하는 일은 어디 여자가? 그러면 생활비 좀 올려줘요.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비도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봐봐, 10원 한 장 나오는지. 물가가 올라가면 더 절약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생활비를 올려줘? 우리가 무슨 식당이야? 물가 오르면 생활비도 오르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절약해야 돼. 당신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쓰려 그래요? 어허, 자꾸 남자 하는 일에 초칠 거야? 빨리 밥이나 차려. 김치찌개를 한번 끓이면 최소 3탕은 해서 먹는 우리 집 식탁. 아빠의 지나친 절약 정신에 우리 가족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고 결국 저도 커가면서
그런 아빠를 점점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에 취직을 했고 첫 월급은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렸어요. 제가 탄 첫 월급이니 제발 맛있는 거라도 잡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렸죠. 아빠, 엄마, 제 첫 월급이에요. 새 돈으로 싹 뽑아서 넣어왔어요. 누구 받으세요. 그래,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 알겠지? 네. 아유, 우리 딸한테 내가 월급을 다 받아보고. 여보, 우리 이걸로 소고기 사 먹으러 갑시다. 희순이가 번 돈 우리도 잘 써야죠. 오호, 정신머리하고는 이 돈은 한 푼도 안 쓸 거야.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고이 넣어둘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월급의 10%만 네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모두 저축해. 알겠냐? 네? 전 제가 돈을 벌면 제 돈은 제가 관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라면 화장품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쥐꼬리 많은 돈으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전 아버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10%면 제 교통비밖에 안 돼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거 많다고요. 50%는 저금할 테니까 조금만 풀어주세요. 2번 말 안 해. 10%만 써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제 돈이거든요, 아버지. 너는 내 딸이고, 맞지? 정말이지 아버지의 논리에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일찌감치 포기했고 아버지 뜻대로 공무원이 됐고 아버지의 관리감독 하에 경제관념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죠. 오빠, 이게 말이 돼? 안 될 건 또 뭐 있어. 나 월급 받으면 아빠 안 드려. 희순아, 나도 별의별 방법 다 써봤어. 자꾸 아버지한테 대들면 대들수록 10%도 못 받는 최악의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잔말 말고 아버지 말 따라라. 오빠는 돈 아까워서 연애도 못한다. 커피라도 내가 한 잔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내 용돈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 다 포기했어. 일하고 집에 오고 그게 제일 속 편해. 오빠는 연애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도 쓸 건 쓰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전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우리 둘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남자친구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저희 집의 절약정신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월말 되면 딱 1110원 남아. 그래도 아버지가 1110원 여윳돈 주신 거네. 자기 지금 나 놀려? 난 자기 아버지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해. 우리 집 식구들은 절약의 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자기는 안 그러잖아. 어릴 때부터 너무 돈에 집착하는 엄마를 보니까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건데 우리 엄만 돈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분이라. 내가 생각이 완전 바뀌었지. 전 남자친구가 저와 비슷하게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는 남자친구와 전혀 다른 경제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죠. 우리는 늘 회사 계단이나 야근 시간대에 탕비실에 있는 커피를 마시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정말 어쩌다 외식을 할 때면 1인당 10,000원을 넘지 않는 걸로 사 먹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집 앞 편의점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야, 웬일이야? 자기 보고 싶어서 왔지. 일이 많았어? 오늘 많이 늦었네. 그냥 회사에서 자기 집까지 걸어왔어. 뭐? 여기 거리가 얼마나 먼데? 3시간 정도 걸으니까 금방 오던데? 자기야. 그리고 자기한테 줄 것도 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 뭔가 해서 열어봤죠. 그런데 내 전부를 줘도 안 아까운 정희순, 나랑 결혼해줄래? 남자친구는 그동안 모은 월급 통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쩔 줄을 몰랐죠. 자기야. 내가 말 안 해도 자기는 충분히 그럴 거지만 허례허식 다 없애고 이 돈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쓰자. 내가 10년 뒤에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모아서 행복하게 해줄게.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법도 없고 쓸데없는 일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남자친구. 그런데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면서 모은 돈을 저에게 주다니. 이렇게 감동적인 프로포즈가 있을까요? 전 당연히 남자친구의 말에 예스를 외쳤고 우리 둘은 간만에 편의점에서 먹거리 플렉스를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전 남편의 정식 식구가 됐죠.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아빠는 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집안이 잘 돌아가기 위해선 네가 곳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물론 한서방이 어련히 잘하겠지만 그래도 여자란 자고로 집안에 일이 생기면 쌈짓돈이라도 미리미리 모아서 집안을 살려야 하는 거야. 너도 일을 해서 알겠지만 남편이 벌어온 돈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잘 모아라. 알겠니? 네, 아빠. 자,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네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아빠는 그동안 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적금을 들어놓으셨고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빠, 내 돈도 좀 못했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한다. 알겠니? 네, 아빠. 전 아빠가 주신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남편과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님도 인자하시고 시어머니는 좀 예민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절 환영해 주셨죠. 아유, 그래, 잘 왔다. 이제 우리도 새 식구가 생겼네. 당신 맏며느리야. 좋지? 아유, 좋다 마다요. 그런데 너 돈은 좀 모아둔 거 있니? 엄마, 왜? 내 재테크 비법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전 친정아버지의 말씀대로 절대로 공짜 돈은 없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어머니께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도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결혼 비용으로 다 써서 지금은 저축해둔 게 없어요. 앞으로 또 저축해야죠. 안 그래도 훈석이한테 우리 며느님이 절약 습관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적극 찬성이다. 아주 만점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절약도 좋지만 돈을 풀릴 줄도 알아야지. 둘째처럼 그렇게 펑펑 쓰면 어쩌려고. 둘째도 일종의 전략적 투자예요. 자기들이 버릇을 쓰고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던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와?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자동으로 동서가 생긴 거죠. 가족 모두 동선의 식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함에 극치인 사람이었죠. 어머, 좀 늦었어요. 차가 좀 막혀서요. 아니, 형수 왔는데 미리미리 서두르지 않고. 에휴. 자, 둘째야, 여긴 앞으로 네가 모신 형님이다. 서로 인사해. 어머, 형님, 반가워요. 안 그래도 우리 아주버님이 언제 장가를 가시나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기다리다 이제 가셨나 봐요. 별 말씀을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아랜데. 네, 그럴게요. 전 동서를 보자마자 나랑은 결이 좀 다른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외모부터 저와 정반대였고 너무나도 적극적인 성향에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동서는 동서 갈 길, 저는 제 갈 길 잘 찾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집살이도 어느 정도 적응할 무렵 임신을 하게 됐고 딸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내가 딸 하나 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맏며느님이 이 시애비 손을 다 들어주네. 고맙다, 고마워.
이왕이면 고추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여보. 그래 뭐 아들은 천천히 생각해. 조카 정엽이가 있으니까. 네 어머님. 제 삶이 늘 평범했지만 정말 딸을 낳은 오늘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팔자가 그런 건지 동서가 아주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죠. 어머니! 아우, 얘가 지금 큰애 안정해야 되는 거 모르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왜? 뭔 일인데? 어머니, 저 대박 냈어요, 대박! 무슨 대박? 저 지난번에 비트코인 투자한 거 있죠? 응, 그래, 알지? 100원이 1000원 된 거 있죠? 뭐? 아니, 100원이 1000원 됐으면 네가 투자한 게 얼마더라? 아니, 그러면 100억? 네, 어머니, 저 부자 됐어요. 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00억이라니 살면서 뉴스에서나 들어봤지 동서가 그런 돈을 가지게 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동서의 100억 사건은 제가 아이를 낳은 날을 완전히 잊혀지게 만들었고 전 병원에서 남편과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떻게 된 거야? 100억이라니? 나도 믿기지 않는데 재수씨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게 1000배가 되면서 투자금이 100억이 됐다는 거야.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돼? 워낙 재테크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라 이번에 완전 횡재했지. 동서 진짜 대단하다. 왜? 부러워? 그게 우리 돈도 아닌데 뭘. 근데 부럽다기보단 좀 섭섭하네. 뭐가? 우리 귀한 딸이 탄생하신 날인데 동서가 주목을 더 받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좋은데. 신경 쓰지 마. 응? 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돈잔치 열겠지. 당신은 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알겠지? 서운하긴 했지만 내일도 아닌데 싶어서 전 그냥 잊어야겠다 생각했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난 뒤 전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채령이가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이미 이사를 가버렸고 연락을 하니 보내준 주소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창동? 나도 채령이한테 빠져서 이사 갔다는 걸 깜빡했네. 둘째가 엄마한테 집을 사준 모양이야. 정말? 근데 여기 집값 장난 아니잖아. 집이라기보다 저택이지. 일단 가보자. 시댁은 우리나라에서 돈 많다고 소문난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세상에 벽이 아파트만큼이나 높고 골목마다 경비가 삼엄했죠. 저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부모님을 뵙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일단 운동장만한 잔디밭길이 펼쳐져 있었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콩두님도 오셨네. 정말 이분이 제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계셨습니다. 집안에는 온갖 화려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시술을 하신 건지 예전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셨죠. 더구나 입고 있는 옷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만화님들이 입는 화려한 홈웨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아직 어안이 벙벙하다. 둘째가 갑자기 집을 바꿔준다길래 와보니까 여기더구나. 예전에 있던 짐들도 싹 다 버려버리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나도. 그때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동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도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이건 무슨 파티 온 것도 아니고 드레스를 입고 시댁에 온 것입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바빠서 우리 조카 들여다보지도 못했네요. 우리 공주. 자, 작은 엄마가 주는 선물. 동서는 갑자기 웬 남자들을 부르더니 제 앞에 산더미만한 선물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여름에 온 줄 알았다니까요. 이건 우리 공주 은수죠. 이건
세계에 5대밖에 없는 영국 황실 유모차. 그리고 이건 아니 동서 이게 다 뭐야. 이제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애가 이런 걸 뭘 안다고. 형님 저 이제 조카한테 이 정도 해줄 자격 돼요. 저도 딸라였으면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요.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한테 명품 신발에 옷 그리고 드레스까지. 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동서 이렇게 잘된 거 나도 누구보다 축하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형편이란 게 있는 거고 동서랑은 사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마음은 받을게. 형님 이거 제가 다 직접 고른 건데 그냥 받으세요. 너무 다 비싼 것들이라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 그럼 형님이 버리시던지요. 이걸 버리라고? 필요 없다면서요. 전 버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런 거 버려도 전 별로 상관없어요. 또 사면 되니까. 돈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버리는 건 아니지. 경제적으로 생각해봐 동서. 형님 지금 제 앞에서 경제를 따지시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됐어. 정 버리고 싶으면 그럼 동서가 버려. 그리고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 뭐 그럼 그러시던가요. 김 기사 이것 좀 갖다 치워. 처음엔 동서네 식구만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은 점점 변해만 갔죠. 아버님 뭐 하세요? 아가 이 중에 뭐가 낫냐? 아니 시계가 몇 개세요? 아니 둘째가 아버님 시계 사준다고 고르러 갔는데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글쎄 다 샀다더구나. 그런데 난 이렇게 많은 시계는 필요 없어서. 이 중에 뭐가 제일 비싸게 보이냐? 전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면 둘째 말대로 그냥 다 해버릴까? 왜 시계도 옷처럼 바꿔 낀다고 하지 않냐? 에라 모르겠다. 내가 다 차지 뭐. 동서의 사치는 시댁 식구들까지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를 넘어서 이젠 돈이 최고다라는 것이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동서, 어머, 형님 웬일이세요?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잖아.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깜빡했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동서 혼자 하기엔 무리잖아. 장도 봐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형님 그걸 왜 해요? 그날 호텔 출장 뷔페 부르고 가수도 불러서 흥도 좀 띄우고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손수하는 게. 형님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어머님 취향에 맞춰서 해드리는 게 형님이 좋아하시는 경제적인 일 아닐까요? 말만 형님이지. 동서는 돈을 쥐게 된 뒤부터 저를 개무시하는 게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정말 돈 앞에 사람 없다는 게 동서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었죠. 시어머니 생신날 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갓김치를 여수에서 공수해왔고 남편은 어머님께 드리려고 구두를 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까? 저번에 구두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건 옛날 말이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 정성은 못 따라가. 오늘도 동서가 주목은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의를 무시하진 않으실 거야. 저희 부부는 갓김치와 구두를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이 도착하니 이미 파티는 시작되었고 호텔 주방장들이 음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 친구들까지 싹 다 파티장에 초대되었습니다.